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슬람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못한 의학과 수학과 연금술과 관련된 건 내용,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형성되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에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학은 별표 한 개 쳐주세요. 별표 한 개. 동감 1번. 의학의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이 강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의 의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동감 2번 유럽 대학의 교재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슬람의 경우에는 유럽의 의학을 되게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는 이 이슬람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지역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리에 봉화지경이라고 하는 게 걸렸어요. 이 봉화지경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 안에 일부 피부 조직이 괴사 죽게 돼가지고서 고름을 가서 차서 점점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쪽에 있는 바로 이제 고름을 다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가 이게 딱 걸리게 되자 이 기사는 바로 이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유럽의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랍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당신 몸속에 악마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악마가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다리를 잘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의 경우에는 정말 깝깝한 거죠. 왜냐면 기사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리 한쪽이 없어요. 싸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굉장히 좀 머뭇거리던 이때 당시 기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비록 그리스도교 신자긴 하지만 이슬람 쪽이 굉장히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길래 몰래 이슬람의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슬람 의사가 딱 보더니 그럼 잠깐 여기 누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웠더니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 다리가 썩은 그 부분에 봉화지경에 걸린 곳에다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아픔을 둔화시킨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부분을 칼로 절개합니다. 그럼 고름이 바깥으로 막 쏟아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닦아내요. 다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이걸 딱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이제 실 같은 걸로 꼬맸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기사는 아니 내 다리에 악마가 들어왔다는데 그런데 이 악마는 언제 뽑아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 이슬람 의사는 피식 웃었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 기사는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당연히 나았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슬람의 의술이 그만큼 서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동감 1번 인도의 영향으로 숫자 0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0이 도입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죠.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이게 전부 다 아라비아 숫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때 가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별표 하나 연금술이 있는데요. 연금술 별표 하나 동감 1번 각종 화학 실험과 합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금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금을 만들면은 굳이 이걸 힘주게 가가지고 걸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금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많은 화학 물질들을 이 이슬람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금 기술도 같이 발견을 했던 것이죠. 동그라미 1번 각종 화학 실험과 합금 기술 발전. 동그라미 2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바스 왕조 때에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했다고 했었죠. 근데 패배해가지고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잡혀갔었던 중국 병사 중에서 일부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바로 이때부터 중국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싼 값에 그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슬람의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중국의 제지법 밑줄. 그날 그 외에도 동그라미 3번 화약 제조술이 이때 당시에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슬람의 이 화학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 넘어가세요.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바로 234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234페이지. 게르만족, 중세 서유럽의 주역이 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게르만족의 이동, 빈칸을 넣겠습니다. 게르만족, 어입니다. 자, 게르만족의 경우에는 바로 먼저 이들은 유럽의 북부 발트해의 농경 및 목축과 수렵을 하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쪽 근처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살던 민족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민족은 되게 독특하게도 4세기 말 때쯤에 갑작스럽게 동방 지역에서 이민족이 하나 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름 그들을 일것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훈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훈족이 대규모로 이때 당시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보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럼 들어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맙소사 로마 제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너무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그 훈족은 누구냐? 훈족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바로 한무제 기억하죠? 한무제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로 흉노족과 싸웠죠. 흉노족이 한무제하고 싸워서 패한 다음에 조금씩 그 거처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불려요. 바로 그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바로 이 게르만족은 대대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서유럽 각각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마 제국이 이때 당시에 국가가 제대로 통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밀듯이 게르만족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을 수용을 하려고 하다가 미처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정력이 너무 꽝이 돼버려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게르만족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서 로마 제국이 우리를 좀 터치를 해주겠지, 관리를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자기네들을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뭐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라 세워버리자 라고 해서 로마 제국, 즉 이쪽 지역에 소로마 제국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갑자기 바로 여러 개의 게르만 왕국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훈족의 압박으로 서로마 제국 밑줄 칩니다. 자, 훈족의 압박 밑줄. 그래서 자, 서로마 제국 영토로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곳곳에 많은 왕국 건설 밑줄 쫙 칩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은 자기 영토 안에서 여러 개의 나라를 세우는 게르만족들을 견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없다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바로 이 들어왔었던 게르만족들을 자신들의 용병으로 돈 주고서 이들을 고용해가지고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바로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뺏어 버리게 됨으로써 서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로마는 아직까지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했었던 동로마 지역은 여전히 살아남았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미술치입니다.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멸망.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유럽의 각 지역에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은 사실 이제 종교가 좀 달랐어요. 로마 제국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는 아타나시우스파에 해당하는 그런 크리스트교인데, 얘네들은 이제 아리우스파에 해당하는 크리스트교를 믿었었거든요. 그 외에도 아예 크리스트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자기네들의 그런 신들을 믿는 그런 게르만족도 있었고, 근데 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서 국가를 세워왔던 게르만족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로마 민족들의 숫자들보다는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하고 종교가 다른 놈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자기네들의 신을 모시라고 막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그 게르만족들의 국가들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지지를 철저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되게 쉽게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성립 발표 1개 반, 자, 번역 원인에다가 발표 1개 반 치는 겁니다. 먼저 프랑크 왕국의 경우에는 다른 그런 게르만족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거주지보다 많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막 나라 세우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현재 프랑스 지역 그 이두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영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향을 이렇게 확대를 하게 돼요. 영향을 점점 확대를 해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 1번. 원거지로부터 이동거리가 짧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자기의 원래 거주지로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가지 못하고서 전멸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경우에는 바로 다른 지역에 정복을 하러 왔는데 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패배해서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생겨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짧았었기 때문에 쉽게 후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영을 해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 프랑크 왕국은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하나는 메로빙거 왕조하고 그 다음에 카롤링거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처음에 이 프랑크 왕국을 만들었었던 메로빙거 왕조의 바로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은 당시에 자기가 새롭게 로마의 영역에다가 영토를 장악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전부 다 믿고 있는 종류가 약간은 다른, 자기가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와는 약간은 다른 아타나시우스파에 해당하는 그런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들의 마음을 살려면 저들의 종교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스스로 뭘 했냐면, 바로 자기들은 아타나시우스파에 해당하는 크리스트교를 믿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크리스트교 개정으로 로마 교회가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지지해서 이게 띄어쓰기 안 돼 있죠? 로마 교회가 띄고 지지라고 바꿔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만한 누구냐면 클로비스입니다.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이때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고,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통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세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세금이 필요한데, 근데 이 세금이
어디서 거둘 수 있을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주소 뭐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지역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이 로마의 백성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었던, 심지어 재산의 일부까지도 파악이 가능했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 구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전부 다 명단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수입을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다 파악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랑크 왕국이 교회의 협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세금 장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당시에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타나시우스파에 해당되는 바로 이 크리스트교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이 클로비스는 바로 로마 교회를 보호해주면서 로마 교회는 클로비스에게 로마 교회가 클로비스에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서로가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크 왕도 그렇고 둘 다가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8세기 때 초쯤에 이 지역에 대규모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그때는 아바스 왕조 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대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 지역까지 전부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당시에 사정없이 유럽 지역으로 쳐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은 당시에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는 그런 한쪽 방어선은 이쪽에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든 다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 그래도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막을 수가 있었지만 바로 이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로빙거 왕조의 국무총리에 해당됐었던 카를로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이 많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들과 대판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교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랑크 왕국의 궁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들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바로 이 카를로스 마르텔을 교회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 8세기 초 이슬람의 침입 방어 카를로스 마르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 후에 카를로스 마르텔이 죽게 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그 아들이었었던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를로스 마르텔의 직위를 이어받아서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의 궁제, 즉 국무총리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야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때문에 교황에게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이탈리아의 크리스교의 본거지는 로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서유럽 쪽에서는. 때문에 서유럽에 있는 바로 이
로마의 주교가 다른 교구들은 전부 다 비잔틴 제국이 통치했던 영역이 있었었는데 서유럽 지역에는 로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의 그 대주교가 당시에 서유럽 전체의 크리스교인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나중에 가서는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실권이 있는 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명목상의 실권만 있는 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당시에 교황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실권이 있는 자는 바로 피핀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세력이 강한 피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목상의 실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프랑크 왕국의 현재 국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교회가 줄을 잘 섭니다. 어떻게 했냐면, 진짜 실력이 있는 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게 되자, 이것을 교회의 지지로 받아들였었던 피피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메로빙거 왕조를 멸망시키고 바로 카롤링거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롤링거 왕조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피핀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가 되게 도와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피핀은 이 교황에게 이탈리아 중부지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바로 교황에게 그 땅을 그대로 떼서 그냥 줘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줬었던 그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성이 있는 곳이죠. 바티칸 공국이라고 하는 곳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왕조가 바뀌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 프랑크 왕국은 점점점 더 힘을 내가지고서 별표 2개, 바로 카를루스 대제 때는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히게 됩니다. 영역을 훨씬 더 넓히게 돼서 기존의 이슬람의 세력들을 좀 더 물리쳐가지고서 서쪽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좀 더 동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의 독일 지역까지도 일부를 거의 다 먹어버립니다. 꽤 많은 독일 지역까지도 대부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 빼놓고 영국은 빼놓긴 한데, 이 지역 전체를 바로 이 카를루스 대제 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를루스 대제 때는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서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 정복 밑줄 쫙. 동그라미 2번, 그렇게 되자 교황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의 보호자로서 카를루스 대제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편지를 보냅니다. 카를루스 대제에게 바로 우리 로마로 잠깐 좀 오세요. 잠깐 좀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카를루스 대제는 바로 그 말을 듣고서 이때 당시에 말을 몰아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거기엔 깜짝 파티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주인이 없었었던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왕관이 바로 로마의 교황이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있었었는데, 카를루스 대제가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자 바로 그를 보는 순간 깜짝스럽게 이 대관식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갑작스럽게 이 카를루스 대제에게 대제의 머리 위에다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그냥 씌워줘 버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게 되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카를루스 대제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자기를 편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크리스트교 전파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정복 지역의 크리스트교를 열심히 전파시키려고 노력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시대 때는 무역의 시대예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궁궐에다가 국가를 통치하려고 한다면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를 만들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글자라든가 그 다음에 고급 여러 가지 행정 지식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궁정학교를 만듭니다. 동그라미 기억. 그 다음에 정복한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불타버렸던 옛날
고대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교회의 수도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이것을 베껴 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돼요. 동그라미, 니은, 수도원에서 고전문화, 필사 등.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상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카를로스 대제 자체가 바로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전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가 바로 로마의 문화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문화가 같이 여기에 연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를로스 대제를 열심히 도와줬던 세력이 바로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바로 즉 게르만족의 전통,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문화, 그리스도교는 바로 현재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그 말이 있죠. 달이 차면 그러면 언젠가는 기울어진단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프랑크 왕국은 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카를로스 대제는 바로 자기의 영토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바로 이쪽에 서프랑크와 그 다음에 동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이 세 개로 나누고, 중프랑크의 왕에게 전체 프랑크 왕국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그 장남이 죽게 됩니다. 장남이 죽게 되는데 그 후계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의 왕국의 통치자였었던 그 동생들은 바로 중프랑크를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의 결과 중프랑크는 이들에게 조금씩 잠식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전투 때는 바로 베르댕 조약, 그 다음에 2차 전투 때는 메르센 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상 중프랑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만도 일부만 빼놓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바로 이 세 개의 지역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로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분열에서는 자 카를로스 대제 사후 밑줄입니다. 분할 상속으로 분열 밑줄. 동그라미 1번 베르댕 조약, 동그라미 2번 메르센 조약. 메르센 조약. 이 메르센 조약으로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서프랑크도 마찬가지고 동프랑크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나중에 자식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럽 전체는 당시에 누가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중프랑크는 또 그다지 또 독립적이 돼가지고서 별도의 왕이 만들어지진 않고,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근처에서 각각의 제후들이 막 나뉘어지게 됐고, 이 제후들은 누가 왕위를 차지하는가 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때쯤에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즉 게르만족의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바로 노르스 게르만, 덴마크라든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살고 있던 그런 게르만족들, 북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인 이른바 노르만족들이, 다른 말로 이들을 바이킹이라고 하죠. 배 타고서 정말 미친 듯이 쳐들어왔어요. 이 지역으로. 심지어 이들은 북아프리카에 쳐들어옵니다. 이탈리아까지 쳐들어오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사실 숫자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들은 당시 쳐들어왔을 때 딱 봤을 때 돈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막 찾아보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어딜 봤느냐? 바로 가장 경비가 그렇게 많이 터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헌금 같은 것들이 많이 약탈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교회는 또 다른 보호자를 희망을 하게 되는 건 상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노르만족들의 침입이 너무 심하고 니들 너무 잘 싸우니까 동프랑크와 서프랑크의 그런 지역의 유지라든가 제후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쪽에서 날 몇월 며칠에 내일 노르만족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땅의 주인이 나예요. 나는 노르만족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도망을 가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 도망을 가면 목숨을 살 수 있지만 내 재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나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쳐들어온 애들이 갑옷도 없는 그냥 칼만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2명 쳐들어온대요. 그러면 나는 잘하면 쟤네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장만 잘하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장검을 가지고서 갑옷을 챙긴 채로 적들과 싸움을 벌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운 좋게 이겼어요. 근데 그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 순간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싸우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몸을 의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우리 집에 있는 농토라든가 이런 것을 일구면서 먹고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보호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반면,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내 땅을 좀 당신한테 갖다 바칠 테니까 대신 날 좀 보호해주고 내가 당신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적들과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난 다 수용합니다. 대신에 땅을 갖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 그냥 네가 가져. 그거 내가 가져서 뭐하니?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만약에 위험하면은 충성을 바쳐야 돼. 뭐 이런 식의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 300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난 이번에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 이 지역에서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제발 나 좀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내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갖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가져가서 뭐 하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땅을 그냥 가져. 대신에 내가 만약에 적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내 옆에 와서 같이 싸워. 뭐 이런 식의 협상을 맺게 됐던 겁니다. 즉, 이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이른바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고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원래 토지는 이 사람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호를 해주는 사람인 주군은 봉신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가로서 자기 땅을 갖다 바치면 그는 은혜롭게 다시 돌려줍니다. 거기다 일부 자기 땅도 조금 줘요. 조금 주면서 토지를 주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는 보호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군이 매번마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봉신은 주군에게 뭘 갖다 바쳐야 되냐면 바로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자, 충성을 갖다 바치고 때로는 군사적인 봉사. 근데 이 군사적 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돈으로 이걸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많이 봐왔죠. 바로 봉건제라고 하죠. 하지만 옛날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는 다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바로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바로 이제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는 혈연 관계일 수도 있지만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첫 번째, 주군이 만약에 토지를 빼앗거나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면 바로 봉신은 충성이라든가 군사적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스스로 철회합니다. 즉 이쪽이 계약을 보호해주겠다,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철회하면은 이 사람도 공신도 이런 약속을 같이 철회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의무가 있는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걸 보면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배경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 동감 1번, 동감 2번, 이민족이 침입합니다.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노르만족이, 노르만족, 이 지역을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동쪽에서는 제2의 훈족이라고 불렸었던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민족도 이때 당시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들 나중에 이제 성공리의 방어는 성공했었지만,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지방의 세력가들은 서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고 무력을 키우면서 성장하면서 이들과 맞서 싸우게 됐죠.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기사 계급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 관계 보세요. 자, 왕이 있으면 기본적인 대제후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대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토지를 받는 겁니다. 토지를 받는 거예요. 자, 역시 대제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후는 혼자서 이렇게 싸울 수는 없어요. 바로 자기가 가진 그 토지를 또 나눠 가지고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합니다. 이런 그 땅을 받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는 일반적인 제후라고 볼 수 있겠죠. 제후.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 모두 포함되기도 하냐면 교회도 습격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교회는 당시에 바로 자기 교회가 소유한 그 지역의 토지를 왕이라든가 대제후에게 갖다 바쳐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 시스템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그 대주교라든가 수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토지를 바치게 되면서 대제후라든가 왕의 공신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 밑에는 바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때 당시에 그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으니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주종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전부 다 주종관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후들을 대상으로 주종관계를 계약합니다. 별표 2개. 주종관계에서는 핑크를 읽겠습니다. 토지를 매개로 한 주군과 봉신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자, 주군 혹은 제후나 왕은 박스 쳐주세요. 제후나 왕은 박스 밑줄 칩니다. 자, 제후나 왕은 봉신 빈칸에 적어줍니다. 봉신. 토지를 받은 사람들을 봉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봉신에게 바로 토지를 수여하고 군사적으로 보호합니다. 토지를 수여하고 군사적으로 보호하죠. 자,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사적인 충성 맹세를 군사적인 봉사를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치겠습니다. 자, 봉신은 박스. 자, 주군에게 밑줄 칩니다. 동감 1번 군사적 봉사, 동감 2번 충성 맹세, 동감 2번.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 그 땅을 받은 사람은 상위에 있는 대제후가 제후에게 딱 토지를 주잖아요. 그럼 그 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바로 대제후가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오지 않을 권리, 바로 불입권이라고 얘기하죠. 불입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봉신은 동감 1번, 자, 봉토 내에서 간섭하지 않는 재판권 밑줄, 동감 2번 징세권, 이걸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박스 치겠습니다. 불입권, 재판을 상위에 있는
제후라든가 왕에게 간섭받지 않고, 또 하나 세금 받는 것도 역시 간섭받지 않는 권리. 이것이 바로 이제 분리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쌍무적인 계약 관계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권력이 중하고 집권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지역에 있는 각각의 제후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지방에 이들이 전부 다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으로 권력이 분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째입니다. 장원제. 장원제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줬던 이 토지가 사실은 토지만 준 게 아니에요. 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이른바 이렇게 해서 줬던 이 토지를 일궈서리는 장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원의 경우에는 바로 이 장원을 단위로 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바로 영주 혹은 죽은 봉신들이 소유 및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서 지배 쉼표 쳐주세요. 자, 동감 1번 장원에서, 동감 1번 영주 죽은 봉신들이 소유 및 지배 빗줄, 동감 2번 자급자족적인 빈칸이 적혔습니다. 농촌 공동체. 이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첫 번째는 영주의 직영지, 영주가 직접 자기 노비들을 들여가지고서 경작을 하는 그런 땅이 있어요. 혹은 노비들을 들이지 않는 그런 땅도 있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영주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있으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영도잖아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중에서 영주의 직영지가 이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영주의 직영지니까 거기서 나온 수확물은 전부 다 영주가 갖겠죠? 하지만은 나머지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지역에는 이렇게 영주의 직영지가 있고, 이 일부 옆에는, 곳곳에는 바로 농노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농노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농노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농노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번에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 자,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살겠죠? 그리고 농노가 경작하는 땅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방곡지, 농노의 경작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농노는 일주일에 3일이나 4일은 반드시 자기의 땅이 아니라, 일주일에 자기 땅이 아니라 바로 영주의 직영지에 가가지고서 자기의 노동력을 갖다 바쳐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만 여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세금을 돈으로 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갖다 바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이 강물이 흘러간다면 바로 이쪽에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물레방아 하면은 이걸 뭐 하는 거냐면 곡식을 찢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주가 이 물레방아를 만드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용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영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싫어가지고 딴 지역에 가가지고서 물레방아를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 이런 거 전부 다 영주가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곡식을 도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영주가 다 독점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삼포제라고 하는데, 빈칸을 주겠습니다. 삼포제는 이때 당시에 농업 생산량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농노들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셋으로 나눴어요. 크게 보면
자, 토지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서 춘경지, 그 다음에 추경지, 그 다음에 휴경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즉 춘경지는 봄에만 농사를 짓고, 추경지는 바로 가을에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휴경지는 농사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농사 짓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 땅의 기온이 굉장히 쇠락을 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면 이제 농사 짓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했죠. 수확량이 줄지 않을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거름을 주는 법을 잘 몰랐어요.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 땅이 기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기 있는 요 땅에다가 봄에다가 농사 짓고, 요 땅에다가는 이제 가을에 농사 짓고, 여기다가는 요걸 쉬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 땅이 추경지가 되고, 이 땅이 추경지가 되고, 이 땅이 휴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추경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추경지가 되고, 이 땅이 휴경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지력을 회복하면서 농사를 짓는 제도가 이때 당시에 이 농노들이 주로 시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삼포제라고 하죠. 농사를 짓는 농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농법.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농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동감 1번. 옛날에 그래도 되게 비참할 것 같지만 진짜 비참하지 않은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그들은 동감 1번. 집과 토지를 소유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감 1번. 그리고 노비 혹은 노예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결혼도 가능했어요. 노예는 마음대로 결혼 못하잖아요. 동감 3번. 영주가 이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영주가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들을 항상 보호를 해줬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노동력이 바로 재산인데 이들이 죽으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주들은 재산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난다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농노들의 경우에는 동감 1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시설물 사용료도 납부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동감 3번 각종 납세, 즉 자기 집에다 닭을 키운다 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닭 한두 마리 정도랑 그 다음에 달걀 이런 것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 4일은 영주의 땅에 가가지고서 농사를 져줬어야 됐습니다. 부역 노동력을 바쳐야 했었고, 이거 말고 또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에 해당하는 인두세를 또한 제출해야 됐습니다. 또 웃긴 것은 결혼을 하면 혼인세도 냈어야 됐어요. 이것보다 기가 막힌 것은 죽어도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왜냐? 바로 죽으면은 영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종 빈칸이 적혔습니다. 세금 부담. 결과적으로 농노들은 영주들의 끊임없이 젖을 짜주는 젖소에 불과했던 존재였던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농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사정을 인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반항을 언젠가는 하겠죠? 그것은 한참 후에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